주식으로 720배 수익을 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회사를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남들은 정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여의도를 뛰어다니고 새벽같이 일어나 미국장 라이브를 보며 증권사 리포트를 씹어먹는데, 여기 오직 숫자 하나로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내 인생의 스승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했던 가치 투자의 신 월터 슐로스입니다. 그는 비서도 없이 낡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45년 동안 무려 720%가 아닌 720배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연평균 복리 수익률 15%, 이 수치가 체감되지 않으시나요?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를 기록할 때 그는 매년 시장을 압도하며 자산을 수천 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는 그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가 안 한 것들에 있습니다. 슐로스는 기업 경영진을 만나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고 애널리스트들의 그럴싸한 전망 보고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떠드는 내일 당장 오를 종목 따위는 그의 관심밖이었죠. 그는 그저 낡은 재무제표 뭉치를 뒤지며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싼 소위 떨이 종목을 사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현대 투자자들이 집착하는 기업 탐방이나 내부 정보가 사실은 수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왜 돈을 잃고 있나요? 혹시 유료 리딩방의 가머니설이나 실체 없는 테마주, 남들 다 아는 호재에 뒤늦게 올라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월터 슐로스의 투자 철학은 명확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빠른 투자다. 그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라는 불확실한 도박 대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확실한 팩트에 집중했습니다. 순운전자본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골라 담는 그의 딥밸류 전략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슐로스가 평생 지켰던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결국 720배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과 매일같이 쏟아지는 노이즈에 지친 여러분, 이제 그만 밖으로 놔두는 시선을 거두고 본질인 재무제표로 돌아오십시오. 경영진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월터 슐로스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도 복리의 마법을 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챕터 1. 월스트리트가 몰랐던 천재 투자자의 비밀. 당신이 명문대 졸업장도 없고 부자 인맥도 없으며 고급 정보조차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의 신이 될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듣고 증권가 찌라시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돈을 날리고 계신가요? 제발 멈추십시오. 여기 대학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채 오직 심부름꾼으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친구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월터 슐로스입니다. 버핏은 그를 향해 월스트리트의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시장을 짓밟은 슈퍼 투자자였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슐로스가 45년 동안 원금을 720배로 불리는 동안 그가 사용한 무기는 화려한 인맥도 첨단 알고리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무시했던 낡은 장부 속의 숫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겨운 생존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1916년 태어난 그는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고 뉴욕 거리에서 무료 배식을 받던 사람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돈을 잃으면 끝장이다라는 절박함이 그의 뼛속까지 새겨진 것이죠. 고졸학력으로 증권사에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심부름을 하던 이 청년은
밤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를 들으며 칼을 갈았습니다. 결국 그레이엄의 눈에 띄어 취직에 성공했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동료 워렌 버핏을 만납니다. 현재 모든 투자자가 화려한 인공지능과 복잡한 지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슐로스의 이야기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단 한 문장에 담긴 그의 진심 때문입니다. 그는 1955년 단돈 10만 달러로 시작해 2002년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명의 비서도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 흔한 기업 탐방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이 하는 입에 발린 소리에 속지 않기 위해서였죠. 대신 그는 재무제표라는 거울을 통해 기업의 벌거벗은 민낯을 봤습니다. 자산 가치보다 턱없이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 담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는 귀를 닫으십시오. 슐로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한 정보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원칙과 인내만이 당신의 계좌를 지킨다. 그가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증명해 보인 720배의 기적은 오늘날 길을 잃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돈 많은 부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슐로스처럼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믿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720배의 대역전극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써내려가야 할 내일의 실전 지침서입니다. 챕터 2. 재무제표만 보고 720배 수익을 낸 투자 전략. 내일 당장 상장 폐지될 것 같은 쓰레기 주식들을 모았더니 제 계좌가 45년 만에 720배로 폭발했습니다. 여러분이 비웃던 그 담배꽁초가 사실은 황금 덩어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제2의 엔비디아를 찾겠다며 화려한 미래 성장성과 장밋빛 전망에 소중한 돈을 베팅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당신이 쫓는 그 화려한 유혹이 당신의 계좌를 녹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월터 슐로스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도 마지막 한 모금의 가치를 찾아내는 담배꽁초 투자법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저 회사는 이제 끝났다며 침뱉고 돌아선 52주 최저가 종목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차트 속에서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숫자의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그의 전략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습니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 1.0 미만, PER 주가 수익 비율 10 이하. 이 두 가지 숫자만 충족되면 그는 망설임 없이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지어 당장 회사를 공중분해해서 팔아도 주가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 그런 말도 안 되게 싼 기업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에 휘둘려 내동매매를 반복하는 우리와 달리 그는 주가 모니터링 장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9시 낡은 사무실에 앉아 신문 시세표와 재무제표 뭉치를 뒤지며 시장이 실수로 흘린 보물을 찾았을 뿐입니다. 경영자가 누구인지, 미래의 AI가 세상을 바꿀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믿는 건 오직 지금 이 회사가 금고에 가지고 있는 현금과 땅, 그리고 건물뿐입니다. 슐로스의 이 한마디는 성장이라는 환상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뺨을 매섭게 때립니다. 수익 전망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미래는 배신할 수 있지만 장부에 적힌 자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를 동네 식료품점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떼어와 선반에 진열해 두고 누군가 제값을 치르러 올 때까지 배당금을 간식 삼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720배 수익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실체 없는 소문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월터 슐로스는 증명했습니다. 화려한 기술도, 경영진과의 친분도,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믿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그 더러운 담배꽁초를 주워 담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당신도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720배라는 기적은 복잡한 머리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단단한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종목 리스트를 보십시오.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던진 환상에 불과합니까? 전설의 지혜를 빌려 이제는 진짜 이기는 장사를 시작하십시오. 챕터 3. 워렌 버핏과 정반대 길을 간 용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워렌 버핏처럼 위대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전 재산을 몰아넣고 밤마다 차트를 보며 심장을 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버핏의 절친이자 가치 투자의 신이라 불리면서도 버핏의 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해 720배 수익을 낸 남자가 있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모두가 버핏이라는 태양을 바라볼 때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기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버핏처럼 단 몇 개의 종목에 인생을 거는 집중 투자 대신 무려 100개에서 200개에 달하는 종목에 잘게 쪼개서 뿌리는 분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충격적일 정도로 인간적입니다. 나는 버핏처럼 대범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독버섯처럼 퍼진 한방주의 투자자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슐로스의 진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버핏이 경영진의 눈빛만 보고도 사업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면 슐로스는 자신이 그저 숫자를 읽는 평범한 인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핏처럼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대신 평범하거나 못난 기업을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긁어모았습니다. 남들이 버핏의 화려한 수익률을 부러워하며 흉내낼 때 그는 그 친구는 천재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45년 동안 단 하루도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퇴근 후 발을 뻗고 잤으며 그 평온한 마음이 결국 720배라는 기적의 복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그가 기업 경영진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영진을 만나면 그들의 화술에 홀려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최고의 영업사원일 뿐입니다. 슐로스의 이 말은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인맥을 쌓고 IR 행사를 쫓아다니는 현대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그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지 않았고 오직 장부 위에 적힌 숫자만 믿었습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가 코앞에서 열려도 사무실을 지키며 재무제표를 뒤졌던 그의 고집은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핏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스트레스로 몸을 망치고 계십니까? 투자는 남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슐로스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화려한 성장주가 아니어도 100개로 쪼개진 못생긴 주식들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720배의 수익은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원칙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입니다. 이제 남의 옷을 벗어던지고 슐로스가 남긴 가장 편안하고 강력한 투자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당신의 계좌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챕터 4. 기계적 원칙이 만든 놀라운 성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내가 산 주식이 자고 일어났더니 폭등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 예감에 취해 가자,
외치며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바로 그 탐욕이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여기 45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기계처럼 원칙을 지켜 720배의 수익을 낸 괴물이 있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주식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설령 내일 10배가 더 오를지라도 미련 없이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거세한 채 오직 숫자로만 움직였던 이 지독한 원칙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파민에 중독되어 불나방처럼 테마주를 쫓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는 요즘 투자자들이 들으면 기절할 만큼 느린 호흡으로 시장을 대했습니다. 평균 보유 기간은 무려 4년에서 5년. 단 한 달만 주가가 안 움직여도 손절을 고민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슐로스는 저평가된 진흙 속의 진주가 세상의 빛을 보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믿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1등 기업, 화려한 우량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류 주식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좋은 주식을 평생 보유하라는 말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나는 싸게 사서 제값을 받으면 그뿐입니다. 버핏의 금원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오직 실리만을 챙긴 그의 투혼은 우리에게 진정한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의 결벽증에 가까운 정직함입니다. 슐로스는 고객의 수익이 나지 않은 해에는 단 1원의 수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펀드 규모가 수천억 원대로 커졌음에도 비서 한 명 두지 않고 작은 칸막이 사무실에서 아들과 전화기 한 대를 나눠 쓰며 일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사무실과 최첨단 블룸버그 터미널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죠. 이런 진심에 감동한 고객들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자신의 전 재산을 슐로스에게 맡겼습니다. 인공지능이 난무하고 화려한 마케팅이 판치는 금융시장에서 슐로스의 이 투박하고도 정직한 철학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뢰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시험대입니다. 월터 슐로스처럼 기계적인 원칙을 세우고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5년의 시간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조급함만 버린다면 슐로스가 걸어간 720배 수익의 길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도박을 할 때 투자를 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시장은 반드시 막대한 보상을 내립니다. 전설이 남긴 이 차갑고도 따뜻한 원칙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운명은 오늘부터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챕터 5.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슐로스 투자법. 지금 당장 당신의 계좌를 구원하고 싶다면 화려한 차트 분석과 유료, 리딩방의 감언이설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720배 수익의 전설이 남긴 이 마지막 생존 공식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라는 신세계로 인도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첫째,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가격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슐로스는 항상 장부가치 이하에서 매수했고 주가순 자산 비율 1 이하, 주가수익 비율 10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간단한 기준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슐로스는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기업은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을 목격하며 자란 그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많고 빚이 적은 기업은 위기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셋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가는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슐로스는 평균 4년에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남의 말만 듣고 매수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나쁜 뉴스에 공황 매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슐로스는 말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가와 기업 가치는 단기적으로 따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만나게 됩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슐로스는 자신이 버핏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중 투자가 불안하면 분산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경영진 분석이 어렵다면 재무제표만 보면 됩니다. 성장주가 무섭다면 저평가 주식을 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사고 팔 때도 나누어 파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생각은 쉽게 바뀌고 시장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찰리 멍거가 말했듯이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상승 가능성보다 하락 위험에 더 집중합니다. 여섯째, 투자 철학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슐로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대담한 예측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45년간 한결같이 지킨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을 믿고 따르십시오. 예감만 믿고 메뚜기처럼 이 주식 저 주식 사고 팔지 마십시오. 자기 결정을 고수하면서 밀고 나가십시오. 슐로스는 2002년 은퇴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은퇴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냥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점점 효율화되면서 그가 찾던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주식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슐로스는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은퇴했습니다. 고객과 자신을 위해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아는 것. 그것도 위대한 투자자의 자질입니다. 월터 슐로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천재의 필요도, 특별한 정보가 있을 필요도, 화려한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원칙과 그것을 지키는 규율,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슐로스는 말했습니다. 투자는 지능이 높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기다림 같은 것들이 지식이나 재능보다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어딘가에는 슐로스가 찾던 것 같은 저평가된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내심과 찾았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규율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슐로스가 직접 공개한 16가지 황금 투자 원칙. 슐로스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16가지로 정리해 타자기로 직접 쳤습니다. 오타가 몇 개 있는 이 낡은 문서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성경처럼 여겨집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가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도 강조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삽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들 사니까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기대로 매수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식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슐로스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식료품점의 재고처럼 생각했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이 재고를 관리하듯이 주식도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소유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배당금을 받으며 기다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배당금은 기다리는 동안의 보상이었고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부 가치를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장부 가치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입니다. 슐로스는 이것을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장부 가치가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무형자산이 중요한 현대 기업들에게는 장부 가치만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금융업처럼 유형자산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지표입니다. 슐로스는 장부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을 찾았고 이것이 그의 안전마진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 기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슐로스가 부채를 싫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이자 부담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가 적은 기업은 위기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현금이 많고 빚이 적은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배당을 지속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파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에 몰립니다. 모멘텀이 좋고 상승 추세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52주 최저가 목록에는 정말로 망해가는 기업도 있지만 일시적 악재로 과도하게 저평가된 보석도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둘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슐로스는 재무제표를 통해 이를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내부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라는 것입니다. 경영진이나 창업자가 큰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주주 이익을 더 잘 보호합니다.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반면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지분이 거의 없는 기업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주주 이익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슐로스는 내부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찾았고 이들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10년 이상의 실적 기록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슐로스는 단기 실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소 10년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며 기업이 경기 순환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확인했습니다. 호황기에만 좋은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불황기에도 살아남고 배당을 유지하고 부채를 통제한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10년 실적을 보면 기업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슐로스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의 추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만 믿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증권 방송에서 쏟아지는 종목 추천을 보면 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산 주식은 떨어질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분석하고 확신한 주식만이 끝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나쁜 뉴스에 공황 매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슐로스는 단기 악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쁜 뉴스로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물론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진 것이라면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악재는 일시적입니다. 시장은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챕터 7. 실전에서 써먹는 재무제표 읽기의 기술. 슐로스가 평생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했다면 우리도 재무제표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슐로스도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복잡한 분석 기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몇 가지 핵심 지표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운전자본입니다.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뺀 것입니다. 슐로스는 주가가 운전자본보다 낮게 거래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인데 재무제표를 보니 현금이 50억 원, 재고자산이 30억 원, 매출채권이 40억 원 있습니다. 유동자산 합계는 120억 원입니다. 그런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가 20억 원이라면 운전자본은 100억 원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운전자본과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업이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청산한다면 주주들은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습니다. 슐로스는 이런 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장기 부채입니다. 슐로스는 부채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히 장기 부채가 많은 기업은 피했습니다. 그는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100%라는 것은 빚과 자본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보수적인 기준이지만 슐로스에게는 이것이 안전의 기준이었습니다. 빚이 적은 기업은 위기에 강합니다. 이자 부담이 적어 불황에도 버틸 수 있고 배당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차입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주가순 자산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순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슐로스는 이 비율이 1 이하인 주식을 찾았습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 1이라는 것은 주가가 장부가치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0.5라면 주가가 장부가치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슐로스는 주가순 자산 비율이 0.7 이하인 주식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주식은 설령 기업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가수익 비율입니다. 슐로스는 주가수익 비율 10 이하를 선호했습니다. 주가수익 비율 10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10%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준다면 투자자는 연 10%의 수익을 얻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순이익을 모두 배당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슐로스는 배당을 좋아했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벌고 있다는 증거이고 기다리는 동안의 보상이며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완충장치입니다. 그는 배당 수익률이 최소 3% 이상인 주식을 선호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은 재무 상태가 건강하고 경영진이 주주 친화적입니다. 반대로 배당을 안 주거나 자주 삭감하는 기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10년간의 추세입니다. 슐로스는 단 한 해의 실적만 보지 않았습니다. 최소 10년간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 부채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경기 순환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기업인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배당을 꾸준히 유지했는지 확인했습니다. 10년 데이터를 보면 기업의 진짜 체력을 알 수 있습니다. 호황기에만 좋아 보이는 기업은 불황이 오면 무너집니다. 챕터 8. 슐로스가 알려주는 매수와 매도의 정확한 타이밍. 슐로스의 투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는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매수 타이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슐로스는 주가가 자신이 계산한 내재 가치의 3분의 2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당 순 자산이 15,000원이라면 주가가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안전마진이었습니다.
33%의 할인율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한 번에 전부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 금액의 3분의 1만 투자하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추가로 3분의 1을 사고 더 떨어지면 나머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매수 직후 바로 오르면 수익은 줄어들지만 슐로스는 최대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했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더 흥미롭습니다. 슐로스는 세 가지 경우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내재 가치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가 계산한 공정가치에 주가가 도달하면 더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고 팔았습니다. 이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저평가되었을 때 사서 공정가치에 파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으면 욕심이 나서 더 기다립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기계적으로 팔았습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기회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슐로스는 항상 새로운 저평가 주식을 찾았습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보다 훨씬 더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면 보유 주식을 팔고 새 주식을 샀습니다.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갈아타야 합니다. 물론 세금과 수수료를 고려해야 하지만 충분한 가격 차이가 있다면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판단이 틀렸다고 확신했을 때입니다. 슐로스도 실수를 했습니다.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 기업이 정말로 망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손절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더 큰 손실을 막으려면 필요합니다. 슐로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도할 때도 단계적으로 팔았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 3분의 1을 팔고 더 오르면 또 3분의 1을 팔고 마지막 남은 3분의 1은 상황을 봐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단이 틀려서 주가가 다시 떨어져도 일부는 이익을 확정한 상태이고 반대로 예상보다 더 오르면 나머지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모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슐로스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챕터 9. 슐로스가 극복한 투자 심리의 함정들. 슐로스의 투자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그는 45년간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잘 잤고 다음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에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유 종목이 떨어지면 밤잠을 설치고 오르면 언제 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분산 투자로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50개에서 100개 종목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 종목이 폭락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슐로스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집중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그는 철저하게 저평가된 주식만 샀습니다. 안전마진이 충분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로 봤습니다. 반대로 비싸게 산 주식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본전 생각이 나고 더 떨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슐로스는 항상 충분한 할인율을 확보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 기업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산 주식은 떨어질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 샀는지 모르니까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넷째, 그는 남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도, 다른 투자자들도, 심지어 워렌 버핏의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분석만 믿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누가 이 주식 위험하다고 하면 불안하고, 저 주식 좋다고 하면 갈아타고 싶습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외부 소음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명확한 규칙을 가졌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의 3분의 2 이하면 사고, 공정 가치에 도달하면 팔았습니다. 규칙이 명확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반대로 규칙 없이 감으로 투자하면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섯째, 그는 투자를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박이나 게임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이 재고를 관리하듯이 주식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투자하게 만듭니다.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하면 흥분하고 욕심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일로 생각하면 담담하게 할 일을 합니다. 슐로스의 이런 심리적 안정성은 그의 장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90세 이상 장수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돈을 벌면서 건강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한 투자입니다. 슐로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자신을 아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투자는 훨씬 쉬워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수익률도 개선됩니다. 슐로스의 가장 큰 교훈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똑똑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챕터 10. 월터 슐로스 가치투자 전략 총정리. 화려한 AI 추천주나 급등 테마주를 쫓아다니던 당신의 뇌를 이제는 완전히 포맷해야 할 때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월터 슐로스는 평생 비서 한 명 없이 그 흔한 기업 탐방조차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오직 재무제표라는 숫자의 성벽 안에서 45년간 720배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가 증명한 이 기적의 본질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한 원칙의 반복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경제적 자유라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먼저 제발 실체 없는 꿈을 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자산을 사십시오. 슐로스에게 주식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금고에 든 현금과 땅, 그리고 건물 그 자체였습니다. PBR 1 이하, PER 10 이하라는 이 강력한 가이드라인은 당신의 피 같은 원금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경영진의 화려한 언변이나 전문가들의 그럴싸한 전망에 현혹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장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슐로스가 증명했듯 오직 거짓말하지 않는 재무제표의 숫자만 믿으십시오. 숫자는 감정이 없으며 가장 차가운 진실만을 말해줍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는 것. 이것이 당신의 자산을 720배로 불려줄 첫 번째 비밀입니다. 또한 워렌 버핏처럼 집중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성격이 작은 흔들림에도 잠을 설친다면 슐로스처럼 100개, 200개로 종목을 잘게 나누어 담아도 충분히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발 뻗고 잘 수 없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값을 찾기까지 4년에서 5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그 조급함이야말로 당신을 가난의 늪에 가둬두는 주범입니다. 슐로스는 남들이 쓰레기라며 던져버린 담배꽁초 주식을 주워 담아 황금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거인이었습니다. 조급함은 파산으로 가는 급행열차이고 인내심만이 부의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뼈저리게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당신의 조급함과 무지를 비웃으며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속삭임에 전 재산을 거는 도박사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슐로스처럼 차가운 숫자의 성벽 뒤에서 느긋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진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720배라는 수익률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시장이 바치는 당연한 훈장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짜 환상을 걷어내고 슐로스가 가르쳐준 날카로운 가치를 채워 넣으십시오. 전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용기만 있다면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복리의 마법으로 폭발하는 그날까지 이 원칙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약 30년 전에 단돈 1000만 원만 랄프 웬저에게 맡겼다면 오늘날 당신의 계좌에는 13억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무려 130배, 13,000%라는 이 비현실적인 수익률은 누군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가 에이콘 펀드를 통해 실제로 증명해낸 잔혹할 만큼 정확한 팩트입니다. 똑같이 시작했어도 시장 평균 지수에만 묻어뒀던 사람들은 고작 4억 원을 손에 쥐고 허탈해할 때 랄프 웬저의 통찰을 믿었던 사람들은 14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인생의 계급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끔찍할 정도로 벌어진 격차의 비밀은 당신이 지금껏 안전하다고 믿으며 매달렸던 대형주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작고 초라한 소형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오는 삼성전자나 애플, 테슬라의 주가 창을 보며 1%에서 2%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정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미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공룡 기업들이 10배, 100배 오르는 기적은 우리 생애에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환호하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뒷골목에서 보석을 먼저 줍습니다. 랄프 웬저가 30년 넘게 시장을 씹어먹으며 보여준 마법은 복잡한 미분적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대형주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안전장치에 속아 제자리 걸음을 할 때 그는 작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 즉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내어 그 성장의 과실을 통째로 씹어먹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마치 19세기 골드러시와 같습니다. 금을 캐겠다고 달려든 수만 명의 광부 중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에게 청바지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은 대대손손 부를 누렸습니다. 랄프 웬저는 이 청바지 전략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특정 첨단 산업이 유행할 때 그 주인공을 맞추려 애쓰는 대신 그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숨은 소형주를 선점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시장을 뒤에서 지배하는 이 기업들은 경기 불황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며 호황이 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수익률로 부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도 에이콘 펀드가 살아남고 결국 시장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을 기록한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소형주는 위험하다는 공포에 질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물가 상승률에 내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랄프 웬저가 가르쳐준 종목 선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빚이 없고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재무적 맷집, 해당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주주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경영진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필터링해도 당신의 계좌를
박살 낼 위험한 주식들은 99% 걸러낼 수 있습니다. 소형주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시간이라는 비료를 주어 키워내는 가장 지성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130배 수익률 신화는 어디선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열광에 휩쓸려 이미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뒤늦게 사는 불나방 같은 투자는 오늘로 끝내십시오. 랄프 웬저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그러나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작지만 단단한 기업을 선점해야 합니다. 남들이 안전이라는 환상에 빠져 푼돈을 쫓을 때 당신은 거대한 부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근원을 장악하십시오. 경제적 자유는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전유물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130배의 기회는 오직 용기 있게 소형주의 바다로 뛰어드는 자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 챕터 1. 130배 수익의 비밀. 작지만 강한 기업 찾는 3가지 황금 조건. 당신이 지금껏 대형주에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 그 대가가 고작 몇 %의 수익률이었다면 지금 당장 그 고정관념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가 130배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남들처럼 삼성전자나 애플의 주가창을 들여다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화려한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진흙탕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보석을 골라내는 3가지 황금 법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법칙을 모른 채 소형주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3가지 조건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2026년 현재의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폭발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성장이 아니라 틈새 시장을 씹어먹는 독점적 지배력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지만 진짜 고수는 인기 업종의 3등 기업보다 이름도 모르는 따분한 분야의 1등 기업에 주목합니다. 랄프 웬저가 토요타 같은 거대 자동차 기업 대신 일본의 버섯 재배업체에 전 재산을 베팅하듯 투자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왜일까요? 버섯이라는 틈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기업은 경쟁자와 가격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할 때 이들은 느긋하게 가격을 올리며 막대한 이익을 독식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은행이 이 회사 전체를 살 돈을 빌려준다면 나는 지금 당장 사표를 던지고 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겠는가? 이 질문에 0.1초 만에 예라고 답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재무적 맷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장밋빛이어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기업은 작은 경제 위기 한 방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특히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형주일수록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는 순간 당신의 투자금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창고에 쌓여가는 재고입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가 갑자기 2배로 뛰었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파산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치명적 팩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부상에 찍힌 가짜 이익에 속지 마십시오. 회계장부는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지만 통장에 찍히는 현금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당신의 희망을 고문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상장 폐지의 길로 당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바로 압도적인 가격 메리트, 즉 내재 가치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쓰레기 가격을 주고 사야 돈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비용보다 싼지,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속임수는 없는지 현금 흐름과 비교하며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남들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은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랄프 웬저처럼 주가가 쌓일 때만 사는 인내심이야말로 130배 수익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계좌를 바꿀 기회는 대형주의 화려한 광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따분한 업종, 그러나 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현금을 쓸어 담는 강소기업에 당신의 운명을 거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범한 개미가 거대 자본을 이기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 푼 돈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 황금 조건을 무기로 거대한 부의 신화를 직접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챕터 2.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매도 타이밍. 언제 팔 것인가? 주식을 사는 건 기술이지만 파는 건 예술입니다. 당신이 텐베거 10배 수익을 눈앞에 두고도 빈손으로 물러나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그 지독한 무지 때문입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온갖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정작 매도 버튼 앞에서는 공포와 탐욕에 쩔어 결정을 미루다 수익을 통째로 반납하곤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 시간을 시장에 갖다 바치는 멍청한 짓이라고 말이죠. 2026년 현재 변동성이 몰아치는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전략을 지금 당장 머릿속에 박아 넣으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초심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살 때 적어두었던 매수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그 주식은 당신의 계좌에 머물 권리를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기대하며 제약주에 베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임상 실패라는 비보가 들려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약이 대박이 터져 주가가 5배 올랐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하수들은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아버리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이 기업이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품고 있거나 거대 자본의 인수 합병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매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유가 살아있다면 보유하고 이유가 죽었다면 즉시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특히 주의해야 할 독약은 바로 과도한 PER이라는 환각제입니다. 랄프 웬저는 주가 수익 비율이 8배일 때 산 주식이 40배까지 치솟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시장의 탐욕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성장률이 15%나 되니까 PER 40배도 싸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PER이 40배에서 60배로 갈 확률보다 15배로 수직 낙하할 확률이 수만 대 높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이익도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단지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반토막 나는 비극은 소형주 시장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숫자의 마법에 속아 고점에서 존버를 외치는 순간 당신은 세력들의 설거지 대상이 될 뿐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입바람에도 속지 마십시오.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은 매년 25%씩 성장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25%씩 성장한다는 건 몇 년 안에 그 기업이 지구를 삼켜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소형주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의 깊이는 깊고 그 실망은 고스란히 당신의 계좌 파란불로 돌아옵니다. 결국 매도는 당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지독한 자기 싸움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취하지 말고 떨어질 때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랄프 웬저가 30년 넘게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 냉정하게 잘라내고
시장의 광기가 PER을 하늘 끝까지 밀어 올릴 때 미련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막연한 희망 하나로 붙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과감해지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다음번 130배 수익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챕터 3. 복리의 마법. 20살부터 월 10만 원만 투자해도 억만장자 되는 이유. 지금 당장 매달 스타벅스 커피 몇 잔만 포기하세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1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로 바꿔놓을 겁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해온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하고도 짜릿한 공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 화려한 스포츠카와 수억 원대의 단기 시세 차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부의 치트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8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2026년 오늘날에도 이 법칙은 변함없이 유효하며 이를 깨달은 자와 모르는 자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20살이라면 혹은 당신의 자녀가 20살이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단돈 10만 원이 어떻게 거대한 성벽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숫자를 목격하십시오. 20살부터 매달 딱 10만 원, 하루에 고작 3,300원 정도를 아껴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65세 은퇴 시점까지 굴린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이 45년 동안 부은 원금은 고작 5,400만 원뿐이지만 당신의 계좌에 찍힐 최종 금액은 무려 13억 원입니다. 원금의 24배가 넘는 기적 같은 수익. 이것이 바로 시간이 돈을 창출하는 복리의 위력입니다. 연 10%라는 수익률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천만에요. 주식시장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기록한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이 정확히 10% 내외입니다. 당신은 그저 시장의 성장에 몸을 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이 압도적인 기회를 신용, 스마트폰, 브랜드 의류, 혹은 지금 당장의 쾌락과 맞바꾼다는 사실입니다. 65세 때 돈이 많으면 뭐하냐, 지금 즐겨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훗날 65세가 되었을 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젊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넣어둘 걸 이라고 말해봐야 흐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리는 얼마를 투자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의 싸움입니다. 단 1년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수억 원을 더 가져가는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관전자로만 남으실 겁니까? 이제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일시적인 주가 폭락이나 펀드 수익률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음들은 당신의 복리 열차를 멈추게 하려는 방해꾼일 뿐입니다.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이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이 훗날 당신을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아낀 커피 한 잔, 그리고 무심코 누른 매수 버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복리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억만장자가 되는 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열려 있습니다. 챕터 4. 평균으로의 회귀.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결정적 이유. 주식시장에 영원히 솟구치는 불꽃놀이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취해 있는 그 뜨거운 상승장이 사실은 당신의 계좌를 집어삼킬 거대한 함정이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하늘 높이 솟구치는 나무도 결국 구름을 뚫지는 못하듯 주가 역시 무한정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철칙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폭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엔 다르다며
모두가 광기에 취해 달려드는 비정상적인 폭등장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탄성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으로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장밋빛 미래만을 노래하는 가짜 전문가들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주가 지수가 몇 년 동안 연 20%씩 폭주할 수는 있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장기 평균 수익률은 결국 연 10% 내외로 수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결국 현실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연 1%에서 4%대에서 움직이는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금융시장만 홀로 성층권으로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느릿느릿 걷고 있는데 주가만 미친 듯이 질주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폭락이라는 매서운 채찍질을 통해 메워지게 됩니다.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그 마찰음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녹여버릴 위기의 전조 증상입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퇴직연금과 각종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니 조정은 짧고 상승은 영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절대로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두가 확신에 차서 이제는 과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바로 주가의 왜곡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왜곡이 심해질수록 뒤따르는 충격은 더 격렬하고 잔인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심각한 약세장 직전에는 항상 비정상적인 급등과 광기 어린 환호가 있었습니다. 결국 평균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는 오직 투자자들의 피눈물로만 치러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파멸의 조정은 정확히 언제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진을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각 아래 에너지가 쌓여 언젠가 터질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 시각이 오늘 밤일지 내년일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날짜를 맞추려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오만한 도박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째 뽑히지 않을 진짜 강한 기업을 찾아내어 묵묵히 동행하십시오. 시장의 변덕에 일희일비하며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거품이 낀 화려한 파티장을 과감히 빠져나올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당신은 차갑게 식은 머리로 가치 있는 소형주를 선점하고 장기적인 복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챕터 5. 주식에 숨겨진 옵션과 투자 광풍의 정체, 폰지 사기를 피하는 법.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를 노리는 거대한 폰지 사기극이 주식시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벌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통째로 소유하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세력들의 설거지나 해주는 호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랄프 웬저는 말합니다. 주식에는 우리가 모르는 공짜 복권, 즉 내재된 옵션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석유 기업을 살 때 사람들은 현재의 현금 흐름만 계산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 기업이 미래에 발견할 거대 유전이라는 옵션을 거저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뜨겁게 달아오른 첨단 바이오나 인공지능 테마주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이미 말도 안 되는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짜 복권이 아니라 당첨될 확률은 희박한데 가격만 비싼 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옵션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모른 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투자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식 시장의 상당 부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멍청이를 찾는 폰지 사기극과 닮아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단지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다음 투자자가 줄을 서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시장 말입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거품 경제가 그랬고 닷컴 버슬이 그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대중이 광기에 취해 주식을 원하면 그들은 쓰레기 같은 기업이라도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상장시키고 물량을 넘깁니다. 과거 하드디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 무려 7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되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건 단 몇 개뿐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탐욕과 만나 과도해지는 순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파멸의 서막이 됩니다. 비극은 항상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튤립도 하드디스크도 그리고 지금의 혁신 기술들도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길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이 몰려오고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왜곡됩니다. 무엇이든 과도하면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는 군중의 소음을 차단하는 독립적인 사고와 차가운 회의주의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도 비싼 값을 치르는 순간 당신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팔아치울 숫자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진짜 기업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당신의 상식과 인내심에 있습니다. 랄프 웬저가 증명한 3가지 황금 조건인 성장 잠재력, 재무 건전성, 내재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20살에 시작한 월 10만 원은 은퇴 시점에 13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되지만 머뭇거리다 50세에 시작하면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시간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우군입니다. 1년 뒤에 시작하겠다고요? 그 1년의 차이가 훗날 수억 원의 자산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십시오. 왜 샀는지도 모르는 잡동사니 주식들이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명확한 원칙이 없는 투자는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열광할 때 냉정하게 돌아서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보석을 줍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랄프 웬저의 전략은 이미 30년 넘게 증명된 부의 지도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철학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부의 추월차선은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챕터 6. 랄프 웬저가 강조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소형주의 특징. 내 피 같은 돈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 3가지 유형의 소형주는 지금 당장 리스트에서 삭제하십시오. 이것은 랄프 웬저가 30년 넘게 시장의 시체들을 보며 때다른 잔혹한 생존 법칙입니다. 여러분, 소형주 투자가 130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지옥행 급행열차가 되기도 합니다. 랄프 웬저가 그토록 경계했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소형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유행을 타는 반짝 기업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테마, 모두가 입을 모아 찬양하는 최첨단 기술주들을 조심하십시오. 랄프 웬저는 남들이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있을 때 그 불꽃을 쏘아 올리는 기계가 아닌 폭죽의 화약 재료를 공급하는 따분한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유행의 편승에 이름 뒤에 AI나 바이오를 붙여 주가를 띄우는 기업들은 결국 거품이 빠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은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허약한 기업입니다. 대형주는 위기가 와도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 주거나 정부가 구제금융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소형주에게 시장은 자비가 없습니다. 랄프 웬저는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50%를 넘는 소형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빚이 많은 기업은 이자 부담 때문에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이익이 아무리 많이 찍혀도 실제 금고에 현금이 돌지 않는 기업, 즉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소형주는 당신의 계좌를 녹여버릴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경영진의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입니다.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감시의 눈초리가 적습니다. 랄프 웬저는 주주를 동반자가 아닌 돈줄로만 생각하는 경영진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며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본업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사업에 투자금을 탕진하는 경영진이 있는 곳은 그 어떤 호재가 있어도 반드시 탈출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번 돈을 지켜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지 않는 소형주 투자의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 보다 무엇을 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화려한 유혹에 속지 말고 차갑고 냉정하게 재무제표와 경영진의 과거를 파헤치십시오. 랄프 웬저가 13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종목을 잘 골라서가 아니라 남들이 속아 넘어갈 때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쓰레기 종목들을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열어 이 세 가지 필터로 걸러보십시오. 살아남은 단 몇 개의 종목만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진짜 보석입니다. 챕터 7. 랄프 웬저 소형주 투자 전략 핵심 총정리.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를 좀먹는 대형 우량주의 가스라이팅에서 탈출하십시오. 남들이 130배 수익이라는 인생 역전의 로또를 실화로 만들 때 당신은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배당금에 목숨을 거실 겁니까?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 랄프 웬저가 증명한 이 잔혹할 만큼 짜릿한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만 달러가 141만 달러, 우리 돈 약 18억 원으로 불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시장 지수에 투자해 고작 40만 달러를 손에 쥐고 허탈해하던 이들을 비웃으며 부의 추월차선으로 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갈 길을 잃고 차트만 들여다보는 당신을 위해 전 세계 상위 0.1% 투자자들만 공유하던 소형주 사냥의 비밀을 지금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심장에 새기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중이 환호하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낚아채야 합니다. 랄프 웬저는 모두가 반도체와 전기차에 열광할 때 이름도 모르는 틈새 시장의 지배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버섯 재배든 청바지용 삽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의 지배력을 가졌는지, 빚더미 대신 현금이 마르지 않는 강철 같은 재무 맷집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본래의 가치보다 처참하게 저평가되어 있는지입니다. 당신이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 이 회사 전체를 사서 직접 경영해보겠느냐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외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소중한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매도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기뻐하며 파는 것은 하수들의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랄프 웬저는 처음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혹은 시장의 광기가 주가를 현실 경제와 동떨어진 성층권까지 밀어 올릴 때 비로소 차갑게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식시장은 때로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자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폰지 사기극으로 돌변합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고점에서 설거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군중과 반대로 걷는 지독한 회의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도 과도해지는 순간 파멸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살에 시작한 월 10만 원의 투자는 은퇴 시점에 13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고 1년을 미루는 순간 그 성벽은 수억 원이나 낮아집니다. 복리는 오직 기다림을 아는 자에게만 허락된 자본주의의 유일한 마법입니다. 지루한 박스권 장세나 일시적인 폭락에 속아 당신의 기회비용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상식과 인내심, 그리고 랄프 웬저의 철학만 있다면 억만장자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남들이 다 아는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푼돈을 국어라는 개미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보석을 선점해 130배 수익의 신화를 당신의 계좌에 새기시겠습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왜 샀는지도 모를 잡동사니들을 지금 당장 도려내십시오. 명확한 원칙과 차가운 머리로 무장한 자만이 2026년의 혼란을 뚫고 경제적 자유라는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랄프 웬저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탐안이 될 것입니다.